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제2장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절은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두 번째 절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최근 7년간 출제가 된 영역은 크게 4가지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곳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치, 이념, 유사개념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년간의 출제 분포를 살펴보면 19회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22회 2024년에는 3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 등 매회의 출제 문항수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2026년에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는 해이지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하나의 급변하는 동향 중에 하나로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시의성을 고려하자면 이 장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된 개념은 특별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인데요. 자, 이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도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즉 2교시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클라이언트, 개입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일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복지 실천을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텐데, 자, 여러분이 특별히 유념을 해두어야 되는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 좌연숙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사회복지직은 과연 전문직인가 하는 플렉스너, 그린우드 학자들의 논란, 논쟁 살펴본 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실천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목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이 주로 개인이나 가족, 집단과 관련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이라면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이면서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개입의 주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전문 인력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문 또는 비전문, 전문 그리고 비전문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도 개입의 주체로 나서겠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실습생, 그리고 준사례관리자 등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통장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분들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활동, 때로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준전문적인 활동도 지역사회 복지에 포함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 비전문가의 함께 연계되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복지가 원하던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면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 가족, 집단을 상대로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를 개입의 주체로 봅니다. 자, 따라서 1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지역사회 개념이 여기 다 포함이 되겠네요. 지리적인 의미 그리고 기능적인 의미, 이 둘 다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개입이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과 역량을 향상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 비전문의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공공과 민간도 갈등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상호 협력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간 안에서도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있을 텐데요. 이들 간에도 경쟁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관련해서 최근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동향을 맞는 동향으로 옳은 설명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공공,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옳은 설명입니다. 이를 줄여서 네 글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문장이 아니라 단순히 글자로 네 글자입니다. 그때는 네, 민관협력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특별히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 지문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흔히 미시, 마이크로 실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론, 법제론과 같은 건 거시적 수준에서의 실천, 다른 말로 매크로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복지는 중시적 수준, 다른 말로 매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매크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매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셋의 관계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을까 하는 개념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미시 수준이 가작 수준이 낮고 거시는 고차원적이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셋은 고루고루 중요한 대등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연속선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피라미드, 위계적이지 않다, 서로 대등하다. 그래서 미시적 수준, 개인가족 집단 수준에서의 실천이 잘 이루어질 때 또 그게 지역사회 복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조례가 결국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책, 제도 마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셋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띠면서 연속선 상이지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좋다, 나쁘다, 우위에 있다, 수준이 낮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 제도, 법률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 또 거꾸로 정책, 제도, 법률이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 개념과 조금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음영으로 표시를 해둔 몇 가지의 개념들이 있지요. 실제 1급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네모 박스의 형태로 일단 지문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위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답은 지역사회 조직인가, 제가 보느냐, 지역사회 보느냐, 이런 식의 출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27페이지를 봐두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보다는 전문가의 노력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면 틀린 말입니다. 앞서 봤지요. 전문, 비전문 함께 포함한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전문가의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은 뭔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지역사회 조직. 조직이라고 하는 건 organize 한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과목을 배우고 있죠.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교과목이 개별사회사업 1, 개별사회사업 2, 집단사회사업 1, 집단사회사업 2, 지역사회 조직론 이렇게 5과목을 수강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CO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지금의 통합적인 실천인 실천론, 실천기술로 나누어지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수준만큼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사회사업을 다른 말로 개별지도, 집단사회사업을 다른 말로 집단지도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도라고 하지를 않고
지역사회를 조직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전문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2번을 답으로 찾아주시고요.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1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마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일상생활에서 구어체로 우리 지역사회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지역사회는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이런 말도 학술적으로는 사용을 하지만 일상에서 야,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동네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3번은 커뮤니티 빌딩입니다. 빌드업,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죠. 즉,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형성이라는 건 결과 지향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완결된 표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점토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다 만들었어 했지만 조금 더 다듬고 또 조금 더 다듬고 이렇게 하지요. 지역사회랑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1번 또는 2번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노력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은요. 지역사회 보호, 무척 중요한 개념이지요.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는 매우 중요해서 역사 과목 공부할 때 영국은 지역사회 보호 관련된 보고서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보호는 가정에서의 보호가 많죠. 재가 보호, 집에서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 보호는 사회적 돌봄입니다. 즉 요람에서 무덤곁까지라고 하는 영국을 중심으로 시설이 입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시설병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탈시설화, 정상화,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이렇게 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는 커뮤니티에서 돌봄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수험서에 보면 꼭 집이 아니더라도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예를 들면 그룹홈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회 구성원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회적 돌봄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26일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2026년 3월 27일이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 즉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돌봄 통합지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개인, 가족에 의한 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돌봄이다라는 점이시죠. 그래서 그런 법률과 관련된 예가 나오면 여러분 답을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장교양 등급에서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독립된 생활하기도 어렵고 6개월 이상 타인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노인 장교양 시설에 입소해서 시설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수차례 신고가 되면 원 가정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아동 양육시설에서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혹은 장애가 있다면 장애 아동 양육시설에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시설 보호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죠? 물론 지나치게 장기 입소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요. 자, 시설 보호의 특징은 24시간 의식주가 그곳에서 해결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거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직원들도 함께 그곳에서 거주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8시간씩 3교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이렇게 시설 보호가 장기화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설의 사회화의 개념도 최근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는데요. 시설의 개방화하고 사회화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화한다는 건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크지요. 자, 그렇다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욕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두 가지 안이 있겠네요. 첫 번째 안은 지하에 실내 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시설 아동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1번 안.
두 번째 안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실내 수영장의 바우처를 아이들한테 줘서 원하는 시간대에 그 실내 수영장을 방문을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2번 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1번, 2번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1번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 지역사회 여러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원천 차단이 되죠. 그죠? 그런 점에서 2번 실내 수영장을 다니면서 에티켓도 외우고 또 개인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는 그런 규칙들도 배우게 되고 또 공공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시설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시설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시설 외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인들이 시설에 못 들어가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 밖으로 못 나오고 이러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사회화라는 것은 혹시 시설에 도서관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도 그 도서관을 조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설에 아주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 선생님은 대학에 와서 특강을 할 수도 있는 등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회화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례로는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로 시설이 개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7번 재가 보호라는 것은 재, 있을 재, 집가 보호입니다. 즉 내가 집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해야 되겠네요. 가정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재가 보호라고 합니다. 자, 8번째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뒤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 로스만이 이야기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개발은 경제개발, 도시개발, 부동산 개발 이런 개발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 강화,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공동체의식 고취 이런 의미의 지역사회 개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10대 원칙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각종 NGO, NPO 알고 있습니까? NGO라고 하면 비정부 기구를 이야기하고 NPO라고 하면 비영리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NGO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기아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코이카, ODA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였지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도 짓고 대학도 설립을 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양성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11년부터 우리도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GO와 함께 외국에 가서 우물도 파고 외국에 학교도 지어주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교육해서 현지에 다시 파견하는 이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사회 개발은 NGO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ODA, 공식적인 즉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30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실시한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아니에요.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굳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코이카,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모두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2절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도 하나의 실천이니만큼 여러분이 실천론에서 배웠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실천이니까 실천가의 역할, 실천의 가치, 실천의 이념, 실천의 원칙 이런 거 좌연숙 교수님 통해서 배웠지요. 예를 들면 개의통, 수비자비 이런 것도 기억이 날 것이고 4가지 P도 핑커스 미나한 이런 개념들도 생각이 날 거고요.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지역사회 수준으로 가져온 게 바로 2장 2절의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가치와 윤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도 있고 카페라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카페라떼를 마시는 거 보고 너도 아메리카노 마셔. 카페라떼가 웬 말이야. 이랬을 때 나는 그런 탄맛이 나는 씁쓸한 맛은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준 낮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메리카노냐 카페라떼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선호도 우선순위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하는 개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31페이지 이제 보시다시피 보면 17회, 18회, 22회 여러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획일성 표준화 아니고요. 다양성 존중하고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많고요.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 때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무조건 한국어를 배워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자기결정권 중요하지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결정하고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통치를 할 때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거기에 책임을 질 경우에 개인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런 점에서 자기결정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기회를 가질 때 주체성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가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길 때 또 주민들은 전문가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전문가는 소진이 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역량 강화가 되어서 조금 서투르다로 더라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판의식의 개발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요. 따라서 비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기득권, 누군가는 억압받는 계층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 과정에서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주민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주민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워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체성, 생애주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베트남, 캄보디아인들의 출산 배경 혹은 산후조리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칫 그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그 결과 실천에서 여러 오류를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에서 실천을 할 때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들의 또
그 특성들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는 데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는 공정성, 사회 정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자원은 불균등하지요. 대도시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서울 수도권이 지역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원들을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물론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애써야 된다. 그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가져야 될 가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나다라라고 하고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실천의 가치입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설명된 적도 있었고요. 또 네모 박스 안에 뭔가 지문을 주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상호학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선순위 선호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았으니 두 번째는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이념은 꼭 지역사회복지론에서만 출제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과목 실천론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정상화의 개념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정상, 정상을 구분하자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를 하나 배웠을 겁니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상한계와 하한계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95% 수준으로 따진다면 연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가설 검증을 할 때 통계적 유의도가 P 값이 0.05보다 값이 작으면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연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정규 분포라고 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상 분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정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정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상위권으로 이질적이든 하위권으로 이질적이든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당신들은 여기 양극단에 있으니까 늘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이런 삶의 모습, 이 사람들도 이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운전을 하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버스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우리 집에는 저상버스가 오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지하철이 없어. 그래서 나는 두리발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정상화의 개념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나 누리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정상화라고 하는 개념은 가능한 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도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꼭 이게 장애의 개념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냥 주는 밥만 먹으세요가 아니라 나도 키오스크에 가서 라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나 금융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정보 처리 역량 강화하고 싶다. 그런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상화의 개념은 누구나 비장애인과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 주류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시험에 실제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 회색 박스의 내용이 실제 지문에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즉 1950년대 후반 덴마크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이런 것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통합은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그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합쳐 나간다 하는 개념입니다. 교수님, 우리 사회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과 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제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하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앞서 이 지역사회 기능에서 이거 종교가 담당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탈시설화인데요. 시설을 없애자가 아닙니다. 반시설화 아니고요.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 입소를 막자. 시설을 설립한다면 소규모로 설립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영화숙, 재생원, 형제복지원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지요. 적어도 시설은 소규모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지. 2만 명 동시 수용 가능한 시설 하나를 만들자?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개념이 탈시설화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죠? 주민의 주체성,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주민들을 배제하지 말고 주민들을 참여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문제는 주민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점에서 3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는 문제 발생의 장이기도 하고 해결의 장이기도 하고 예방의 장이기도 하다. 또 주민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여기 별표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 준전문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따라서 34페이지 5번과 같이 네트워크도 중요한 이념입니다. 하나의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민간 안에서도 영리, 비영리, 또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 모두의 연계, 협력, 네트워킹 하에서 이루어질 때 실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테니스, 배드민턴 라켓을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행과 열로 의해서 라켓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데요. 누군가가 여기에 추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밑에 이렇게 라켓에 있는 이 모양들이 벌집처럼 아주 촘촘하면 절대로 이 구멍 사이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높은 건물에서 추락을 한다 해도. 그런데 우리의 네트워크가 듬성 있는 거예요. 듬성. 구멍이 숑숑 나 있어. 그럼 높은 건물에서 이 사람이 추락했을 때 이 구멍 안으로 퐁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네트 안에서 워크, 일이 일어나는데 그 네트는 촘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차이점이 조금 있는가 하는 면입니다. 자, 첫 번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사전 예방. 그리고 또 예방이 어려웠다면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예방성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통합성과 포괄성은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서도 다뤄질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도 제가 강의를 하니만큼 동일한 내용이 행정론에서도 나올 텐데요. 통합성이라고 하는 건 모자이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제 네모 그리고 세모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붙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모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퍼즐을 맞춰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통합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복과 누락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즉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원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되어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또 거꾸로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 누락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다양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해서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을 해줬다면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도시락, 밑반찬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고, 나도 일하고 싶고, 나도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살고 싶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빈곤 문화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도 주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통합성은 서비스가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 포괄성은 욕구가 다양하니까 서비스도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위해서 최근에는 사례 관리를 활성화하고 있지요. 자, 포괄성 증진 전략으로 35페이지에 회색 박스 하나 있는데요. 야,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사회복지 실천을 제너럴리스트 관점으로 본다면 한 명의 전문가가 이것저것 다양한 거를 깊이는 없지만 두루두루 제공하는 거예요. 즉, 사회복지사가 주거, 교육, 법률 모든 걸 다 하는 걸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화 접근이라는 건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이 분야에 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주거는 주거복지공단 담당자가 와서 해결을 하고, 건강은 병원 관계자가 와서 해결해 주고, 복지는 복지관에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전문화 접근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클라이언트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 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오는 겁니다. 즉, 사례관리팀이라든지 문제해결팀, 역량강화팀, 주민 소원 수리 해결팀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팀워크를 다져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사례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욕구 사정을 토대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 연계를 하고 사례관리자의 직접적인 실천으로 목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는 전문 비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연대, 공동성이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역사회도 다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개입해야 된다가 지역성입니다. 즉, 그 지역이 40평, 50평대 중산층 이상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지, 아니면 쪽방촌인지, 아니면 고시원, 여인숙이 많이 몰려있는 곳인지,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원칙인데요.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 의, 통, 수비, 자비 들어보셨습니까? 개, 의, 통. 자, 먼저 뭘까요?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또는 의도적 정서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리고 수자 비비로 외운 분도 계실 거고 수비 자비로 외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용, 비밀보장, 자기결정, 비심판 이렇게 공부하셨지요. 자, 그게 지역사회복지실도 똑같습니다. 지역사회는 획일화 표준 아니고 개별화해야 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하지만 또 때로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서를 좀 통제해야 하고 관여를 최소화해야 된다. 지역사회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해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 사적 정보는 비밀 보장해줘야 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사회복지사가 대신하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 기회를 줘야 된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심판하지 마라 하는 원칙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36페이지부터 펼쳐져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하나의 클라이언트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겁니다.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맥닐의 원칙에서도 동그라미 2번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다. 동그라미 3번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동그라미 4번 주민 참여, 자기결정 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동그라미 5번에다 좀 별표를 해놓을까요?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변해갑니다. 자, 따라서 욕구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욕구는 고정불변이다 라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6번 서로 협력해라. 우리 앞서서 네트워킹의 개념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존스와 디마치는요. 또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별화해라.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기 결정, 수비자비 할 때 배웠고요. 동그라미 4번 자 여기다 별표해 볼까요? 우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욕구보다는 지역사회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때로는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전체 지역사회 복지 개입에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5번째, 우리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옹호해야 되니까 기관보다는 주민의 욕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동그라미 9번, 다양성 존중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10번,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 동그라미 11번, 다른 기관과 협력해라. 그리고 동그라미 13번,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도 활용해서 전문, 비전문 함께 활동해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관통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이니만큼 개의 통 수비자비 지켜라. 요게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8페이지에 보면 또 5가지의 핵심 원칙이라고 별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역시나 겹치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클라이언트랑 협력해라. 즉 전문가가 주도하지 마라.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이다. 그리고 경쟁 갈등 아니다. 협력하라. 2번째, 목표를 세울 때도 공급자 중심 아니다. 주민 중심의 목표 세워라. 즉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다. 3번째, 사회 문제의 원인은 주민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의 해결책도 주민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너무 개인 중심의 개입만 하지 말고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가려는 노력도 하라. 이게 동그라미 3번이고요. 동그라미 4번, 개인 수준의 개입이 아니니까 가계도 생태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세워라. 마지막 5번째,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 전문가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라. 전문가가 대신 해결해 주면 일회성이 끝나고 다음에 또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역량 강화하도록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계속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역시나 개의 통 수비자비가 기본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막상 시험 문제 받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따라서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웠던 개의 통 수비자비가 개인, 가족, 집단 수준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달라졌다.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별화, 지역사회 수용, 지역사회 비밀보장, 지역사회 자기결정, 다른 말로 주민참여 이렇게 응용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문제든 푸실 수 있습니다. 자, 2장은요.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성, 이념, 가치, 유사 개념 다 배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원칙이고 이거는 특성이고 이거는 이념이고 이거는 가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분류해 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거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특성을 묻는 문제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용들.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이고요. 교수님, 이것은 이념이고요. 교수님, 이것은 특성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루두루 다양성 중요하고 자기결정 중요하고 상호학습 중요한데 이왕이면 주민 참여를 하는 게 좋고 사회가 분열되기보다는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과정에서 예방하면 더 좋고 혼자 하지 말고 연대를 하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의통 수비자비 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2장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어떤 문제든 다 쉽게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역사인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까다로워하지만 또 공감 수험서 공부 감 잡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3장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